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기억한다. 그들의 표정. 그날의 기류.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귀를 찢을 듯 선명했던 그 순간, 당신은 수백 번 그 장면을 반복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오해였을까? 아마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그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혼란이나 충격 때문도 아니었다. 그건 전략이었다. 감정을 베어내는 냉정한 칼날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디까지 말하고 언제 멈추고 어느 지점에서 돌아서야 당신이 가장 많이 아플지를. 그리고 정확히 그 지점에서 침묵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그들은 널 미워하진 않았잖아. 그럴 의도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을 들을수록 더 깊이 혼란스러워졌다. 왜냐면 그들이 한 짓은 명백했으니까. 그들은 당신을 흔들었다. 사라졌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건 죄책감을 당신에게 던지기 위한 도구였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한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 당신은 이 침묵을 운명이라 불렀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도, 잊은 것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도 그저 내가 감정에 너무 민감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그게 진실일까? 그들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설명을 구할수록 당신은 더 나약해졌다. 그들은 끝내 침묵으로 모든 걸 결정지었다. 그 침묵이 곧 판결문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판결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낮췄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그 침묵은 그들의 방어막이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려 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몰랐나? 아니다. 당신은 충분했다. 당신의 감정도 애정도 기대도 지나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다. 진실은 명확하다. 당신을 떠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무고한 사람으로 유지하려 했다. 그들이 만든 침묵은 그들의 죄책감을 지우기 위한 포장지였다. 그래서 그 침묵은 무서운 것이다. 왜냐면 말보다 더 잔인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죄책감을 회피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당신에게 전가했다. 당신은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사과하고 싶었다. 이게 바로 감정적 전가다. 그들이 지닌 불편한 감정을 당신이 가져가도록 유도하는 가장 교묘한 심리기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조용한 설계 속에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꿔야 한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는 동안 그들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된다면 그 침묵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모든 걸 계획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말없이 돌아서던 그들의 뒷모습,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던 밤. 그 침묵이 몇 날 며칠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집어삼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감정을 설명할 자신도 의미를 해석할 용기도 잃어버렸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자신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은밀한 자기 왜곡이 숨어 있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 했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려 애썼다. 결국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를 완벽하게 감춰버린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보다 당신이 어떻게 더 받아줘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지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 말한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쓴 가면,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그 안에는 억압된 분노와 외로움이 들끓고 있다. 당신이 착한 척 했던 이유는 사랑받고 싶어서였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착함이 당신을 가장 깊게 찔렀다. 당신은 화를 낼 수 없었고 서운함을 말할 수 없었고 떠난 그들에게 질문할 수 없었다. 왜냐면 당신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은 침묵 속에서 울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배반했다. 그게 당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그런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당신이 결국 그들을 용서할 거라는 걸, 당신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당신이 죄책감을 스스로 감당할 거라는 걸. 그래서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죄책감을 당신에게 넘기고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짊어져야 할 몫까지도 자기 안에서 처리하려 했다. 내가 더 성숙했어야 했나?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이건 내 문제일까? 아니다.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당신이 억압한 감정, 이 당신을 파괴하는 방식일 뿐이다. 당신은 가면을 너무 오래 써왔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이해심 깊은 사람이라는 가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면, 그리고 그 가면 속에서 진짜 당신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존재 없이. 지금까지 당신이 느낀 외로움, 죄책감, 수치심은 모두 페르소나의 균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신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다. 계속해서 착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당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칼 융은 말한다. 누군가가 평생 무의식 속에 있던 진실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그 문턱 앞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던 그 노력, 스스로를 낮추며 감정을 지우려 했던 그 시간, 모두 무의식의 지배였다. 하지만 이제는 의식할 수 있다. 이 고요한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왜 당신은 늘 죄책감을 느끼며 끝없이 이해만 하려 했는지를.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진실도 아니다. 그건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존 방식을 버려야 한다. 진짜 당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왜냐면 침묵을 견디는 데 쓰인 에너지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로 바뀌어야 하니까. 당신은 이제 알고 있다. 그 침묵은 그들의 계획이었다. 당신이 무너지도록 설계된 정교한 침묵이었다. 이제 그 침묵에 당신의 진심을 묻어둘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말할 차례다. 당신은 사과했다. 심지어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도. 그날 그들이 냉정하게 돌아선 후 당신은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려 애썼다. 그들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피로를 공감하려고, 그들의 모순을 감싸 안으려고. 하지만 생각해보자. 왜 그들의 죄책감이 당신의 사과가 되었을까? 칼 융은 이렇게 말한다. 무의식은 우리 삶을 지배하며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그 죄책감은 원래 그들의 몫이었다. 그들이 설명해야 했고 그들이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당신이 무릎 꿇고 말하도록 유도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내가 너무 기대했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몰랐던 거야. 이건 사과가 아니다. 이건 생존이다. 감정적으로 조종당한 사람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책감을 직접적으로 떠넘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만 조용히 당신이 스스로 죄인처럼 느끼도록 만든다. 그게 바로 심리적 가스라이팅이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정한다. 하지만 감정 조작자는 그 죄책감을 감정적으로 재구성하여 당신이 가해자처럼 느끼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네가 상처 줬어. 그 대신 그때 좀 힘들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화내? 넌 항상 예민해.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자아를 천천히 무너뜨린다. 당신은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에 빠진다. 그리고 결국 사과한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감정이 틀렸을 거라고, 상처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당신이 느낀 그 아픔이 정확했다는 것이다. 그 감정은 진짜였고, 무시당해서 상처받은 것도, 이해받지 못해 외로웠던 것도 모두 사실이었다. 그러나 감정 조작자들은 그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의 감정을 과장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침묵으로 그것을 해낸다는 점이다. 당신은 말이 없는 상대 앞에서 점점 작아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해석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대부분은 당신이 잘못한 것으로 끝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설계다. 칼 융은 그림자의 개념을 통해 말한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누르며 외면하는 내면의 진실들. 그리고 감정 조작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한다. 그들이 느껴야 할 죄책감을 당신이 느끼게 만들고, 그들이 느껴야 할 수치를 당신이 안고 가게 만든다. 이 과정은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당신은 아프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 말로 옮기기 힘든 무력감. 그게 바로 감정 조작의 흔적이다.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늘 당신의 탓으로 결론 지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과 싸우기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이해는 배신이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은 자신을 배신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고, 자신의 상처를 부정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다룰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늘 먼저 사과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러나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 그건 조용한 파괴였다. 그들이 당신의 내면을 조각조각 내는 동안 당신은 미소를 지어야 했던 고통이었다. 그들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시간, 그 모든 감정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다 돌려줘야 한다. 그들에게. 그리고 당신은 그 사과를 취소해도 된다. 이미 했던 그 말들. 미안해. 내가 너무 오버했지. 신경 쓰지 마. 그 모든 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무효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죄책감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우리는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부정하는지, 그 근원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떠났는지,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당신은 이유를 찾았다. 어릴 적 상처 바쁜 일상, 과거의 트라우마 성격 차이,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당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도 힘들었겠지. 상황이 복잡했을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 말들은 마치 위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침묵시키기 위한 주문이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다. 그 모든 해명이 당신의 감정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걸.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는 때때로 자기 배반이 된다. 당신은 그들을 정당화할수록 자신을 부정했다. 그리고 그 부정이 반복되며 당신은 점점 더 작아졌다. 감정을 말하는데도, 상처를 드러내는데도 주저하게 됐다. 내가 너무 민감한가? 지나간 일을 왜 자꾸 생각하지?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 모든 질문은 당신이 만든 게 아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수많은 메시지를 숨겨두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항상 감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해졌다.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믿게 됐다. 침묵이 덜 피곤하다고 참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등졌다. 그들의 조용한 공격은 말보다 더 강력했다. 칼 융은 말한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믿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했다. 당신을 집착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투사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제는 되묻고 싶다. 당신이 진짜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었나? 당신이 진짜 문제를 만들었던가? 당신이 진짜 지나치게 예민했나? 아니다. 그건 그들의 감정을 당신이 대신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불안, 그들이 직면하지 못한 수치, 그들이 인정하지 못한 상처, 당신이 다 짊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애초에 그런 사람이다. 깊이 있는 공감, 남의 감정에 민감한 감각,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 하지만 그 아름다운 특성은 그들의 침묵 앞에서 당신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고 당신은 해석했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당신은 용서했다. 그들은 외면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봤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스스로를 잃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은 항상 그들의 감정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처는 그들의 상처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다. 당신의 외로움은 그들의 피곤함보다 덜 정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감정이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은 억압될 뿐 그 억압은 결국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당신이 자주 피곤한 이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는 이유,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는 이유, 그건 모두 감정을 억눌러 온 결과다. 당신은 그 감정을 이해라는 이름으로 묻었다. 하지만 이해는 치유가 아니다. 때론 이해는 도피일 뿐이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이해해야 할 시간이다. 그 감정은 왜 시작되었는지, 왜 침묵 앞에서 그렇게 아팠는지, 왜 자신을 늘 낮추며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그 답은 당신 안에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며 어떻게 착한 사람의 덫에 빠지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이해하고, 언제나 먼저 사과하고, 언제나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정말 배려 깊은 사람이야.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항상 주변을 잘 챙겨. 그런 말들이 당신을 웃게 했을까? 아니다.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칭찬은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본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참는 모습만을 본 것이고 당신은 그 침묵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란 결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그건 자기 보호의 결과물이다. 어릴 때부터 갈등은 위험하다고 배웠고, 화를 내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배웠고, 자신을 드러내면 불편한 존재가 된다고 학습했다. 그래서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게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그 착함은 당신을 구하지 못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을 갇힌 사람으로 만들었다. 당신은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터지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는 사라지고 있었다. 당신은 혼자였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이 당신을 떠났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당신은 또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질문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문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너무 착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경계를 지우고 요구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했다. 그 결과 당신은 사랑받는 대신 이용당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때론 물리적으로까지. 그들은 당신의 착함을 선함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었다. 말없이 상처를 주고 당신이 설명하게 만들고 당신이 미안해지도록 유도했다. 그건 실수가 아니다. 그건 반복되는 패턴이다. 칼 융은 말한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그림자는 반복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지배할 것이다.
당신의 그림자는 무엇인가?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당신을 무너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짜 당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당신은 화를 낼 줄도 알아야 하고 불편함을 말할 줄도 알아야 하며 자기 경계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모든 걸 부정해왔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갈등이 두려웠고 거절이 두려웠고 상처가 반복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착함이라는 갑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 갑옷은 방패가 아니라 감옥이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숨 막히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 감옥은 당신에게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할 시간이다. 진짜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사람은 그 모든 걸 감당한다. 부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다. 이제 묻자. 당신은 여전히 착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당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진짜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다음 파트에서는 착한 척하는 것과 진짜 친절함의 차이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착함이라는 함정의 마지막 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 사람은 정말 착해. 항상 먼저 배려하고 희생하고 이해해. 하지만 그 착함은 과연 진짜 친절일까? 착함과 친절함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완전히 다르다. 착함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래서 착한 사람은 늘 조심한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핀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준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친절함은 자기 존중에서 나온다.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임을 알기에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필 때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친절하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은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친절하다. 그 차이는 결정적이다. 착한 사람은 끊임없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는 항상 기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날 이해해줘야 해. 내가 참고 넘어갔으니 넌 날 소중히 여겨야 해. 내가 먼저 다가갔으니 넌 날 떠나선 안 돼. 하지만 그 기대는 대부분 배신당한다. 그리고 그 순간 착한 사람은 무너진다. 난 이렇게 잘했는데 왜 결국 나만 남았지? 그 질문은 무섭도록 익숙하다. 그 질문은 착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깊은 외로움을 드러낸다. 진짜 친절한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돌볼 줄 알며 자기 경계를 설정할 줄 알고 자신의 필요를 정직하게 말할 줄 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는다.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억지로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반면에 착한 사람은 늘 불안하다. 관계가 흔들릴까봐, 누군가 자신을 오해할까봐, 감정을 말하면 상대가 떠날까봐. 그래서 결국 자신을 침묵 속에 가둔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당신을 지워간다. 당신은 이제 그만 알아야 한다. 그동안 당신이 보여준 착함은 친절이 아니었다. 그건 생존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생존 모드로 살 필요는 없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속였다. 감정을 눌렀고 화를 억눌렀고 상처를 외면했다. 하지만 이젠 그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 진짜 친절함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태도다. 칼융은 말했다. 자신의 어둠을 마주한 사람만이 진짜 빛을 비출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그 어둠을 보고 있다. 그 착한 가면 뒤에 숨은 슬픔과 분노, 수치와 불안, 외로움과 상실감, 그 모든 것을 껴안아야 한다. 그게 진짜 친절함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당신은 진짜 사람이면 된다. 불완전해도 괜찮고, 혼란스러워도 괜찮고, 감정적이어도 괜찮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그 진짜 당신을 온전히 껴안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변하기 시작한다.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은 당신 앞에서 멈칫할 것이고,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은 당신의 눈빛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안에는 경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 경계는 말이 없다. 하지만 강하다.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 그 선언은 소리 없이 울리는 해방의 문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문 앞에 서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법,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당신은 한 번도 경계를 배운 적이 없다. 누군가에게 싫다 고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걱정했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늘 수용했다.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어지러워도 괜찮아, 해줄게. 응, 나는 문제 없어. 네가 그렇다면 뭐. 이 말들은 겉으론 친절해 보였지만 사실은 당신의 감정을 천천히 무시하는 습관이었다. 경계 없는 사람은 항상 남의 감정에 침식당한다. 당신은 알지 못한 채 상대의 기대에 갇혔고, 상대의 무례함을 용인했고, 상대의 침묵조차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했는가? 당신의 고유한 슬픔을 억눌린 분노를, 기댈 곳 없던 밤을 한 번이라도 알아보려 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침묵은 이해가 아닌 무관심이었고, 그 기대는 사랑이 아닌 지배였다. 감정의 경계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건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다. 그건 자신을 보호하는 문이다. 문은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다. 하지만 열쇠는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어야 한다. 칼융은 말한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 경계 없는 이해는 자기 파괴일 뿐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감정의 문을 잠그는 연습을 해야 한다. 노라고 말하는 훈련,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 자신의 피로를 드러내는 정직함. 이것이 바로 경계다. 침묵하지 않되, 폭발하지도 않는, 거절하되 비난하지 않는, 이런 말들이 가능하다. 지금은 내 감정이 너무 무거워. 이건 내게 부담이야.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나를 먼저 돌봐야 해. 이 말들은 무리하지 않다. 이 말들은 성숙하다. 문제는 당신이 이런 말을 한 번도 연습해 본 적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계속 기대에 맞추려 할수록 당신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게 된다. 경계 없는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 삼켜진다. 그리고 그렇게 삼켜진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항상 외롭다. 그러나 경계를 세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이제 스스로에게 허락하자. 나는 거절할 수 있다. 나는 불편함을 표현해도 괜찮다. 나는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기억하자.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의 문은 더 이상 열려있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감정은 보호받아야 한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당신은 불편한 사람이어도 된다. 당신은 충돌을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은 이제 사랑받기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기 위한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성장이다. 당신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감정이 표현될 자리를 찾지 못해 당신 안에서 터질 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계를 연습해야 한다. 조금씩 단단하게. 당신이 처음으로 아니, 이건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것이다. 당신 안에 깊은 침묵이 서서히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당신을 스스로 껴안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 앞에서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침묵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주하며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당신을 상처 주고 떠날 수 있었는지 그 심리의 구조를 해부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은 무너졌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살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그 일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화, 그 침묵, 그 한숨.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을 흔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의 삶에서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감정을 회피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이다. 칼융은 말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그들은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감당하기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불편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선한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을 왜곡했다. 그 상황은 별거 아니었어.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았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자기 정당화는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패다.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그들은 당신을 예민한 사람, 힘든 사람, 복잡한 사람으로 포장했다. 그게 편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가해자가 된다. 그것은 너무 무거운 역할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건 네 감정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라는 침묵 속 논리로 자신을 보호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감정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착한 사람의 이미지는 그들에게 정체성이었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무너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당신을 현실에서 지웠다.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에 사로잡히고 상처 준 사람은 망각 속으로 숨는다. 그 차이는 도덕성이 아니라 감당력이다. 그들은 감정을 감당하지 못했고 당신은 감정을 감당하느라 너무 오래 아팠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둔감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도 아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다. 당신을 오해한 채로 남기기로, 당신을 과장된 감정의 사람으로 간주하기로, 당신의 고통을 스스로의 서사에서 삭제하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짜 잔인함이다. 진짜 잔인함은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다.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진짜 잔인함은 아무렇지 않음이라는 얼굴 뒤에 모든 책임을 묻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놓아버린 감정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심이었으니까. 당신은 그 관계가 의미 있었고 그 시간이 소중했고 그 사람에게 진심을 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깊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야 한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당신을 지나쳤다면 그건 그들의 감정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표정은 방어였고 그들의 침묵은 회피였고 그들의 망각은 선택이었다. 이제 당신은 그 선택의 결과까지 감당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에게 해석받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되며 그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진실이다. 당신이 느낀 고통은 실체가 있었고 그 고통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의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이고 이제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갈 차례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침묵의 고리를 끊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법을 다룬다. 그리고 진짜로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당신은 기다렸다. 그들이 먼저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주기를. 그들이 당신의 표정을 알아채고 침묵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주기를. 하지만 그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건 사실이다. 아무도 모른다. 표정 속 울음도, 침묵 속 분노도, 겉으로는 멀쩡한 당신 속의 절규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모른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당신에게 깊은 슬픔이 되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때 믿었기 때문이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사랑은 이해는 공감은 말비 세워진다.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오해하고 그들은 당신을 지워버리고 당신은 그 속에서 스스로 사라진다. 이제는 그 침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조용한 이해를 구해왔다.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고도 누군가 당신을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바람이 얼마나 외로운 착각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고통은 증거가 없다. 당신이 표현하지 않으면 당신의 상처는 사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괜찮지 않다. 당신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아팠어. 그날 이후 나는 혼자였어. 넌 내 마음을 모른 채 떠났어. 이런 말들은 낯설고 두렵고 어쩌면 충돌을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상처는 고이지 않고 썩어간다. 당신은 감정을 숨기느라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었다. 마음이 아팠고 몸이 지쳤고 어느 순간 무감각해졌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마비다. 진짜 회복은 목소리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보자. 어린 시절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처럼, 처음으로 이건 싫어 라고 말했던 그 떨리는 입술처럼, 처음으로 나도 외로워 라고 고백했을 때처럼 당신은 그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이제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은 존재다. 말은 경계고 말은 회복이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긴 건 당신이 스스로도 그 감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순환을 끊어야 한다. 더 이상 조용한 사람으로 남지 마라.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마라. 더 이상 이해받는 걸 기다리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마라. 그 대신 이렇게 말하자.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느낀다. 나는 말할 자격이 있다. 그 말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말들이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침묵은 관계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실은 당신을 고립시킨다. 침묵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은 상처를 가린다. 이제부터는 말이 필요하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진실하지만 억압되지 않게, 당당하지만 위협적이지 않게 당신은 그렇게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아무렇지 않았던 이유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말을 시작한 당신이 이제 어떤 관계를 새로 맺어야 하며 과거의 감정 조작자들과 어떻게 심리적 이별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말을 시작한 순간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이제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본다. 당신은 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참는 사람이었고 침묵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벗을 시간이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누군가가 침묵하면 누군가는 지배한다. 누군가가 이해하면 누군가는 외면한다. 이제 당신이 그 고리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관계의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당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떠나지 않을까? 내가 변하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관계는 당신이 진짜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끝이 난다. 하지만 그 끝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해방이다. 칼융은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초월하지 않는 한 진짜로 성숙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착한 나를 초월해야 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다. 그들을 설득하지 말자. 그들에게 감정을 증명하지 말자. 그들의 반응에 상처받지 말자. 왜냐하면 심리적 이별이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끌어안는 것이다. 심리적 이별이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선언이다. 심리적 이별이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당신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다.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말자. 기억의 열쇠도,
감정의 해석도 이해의 책임도. 그들은 이미 자신의 서사로 당신을 지웠다. 이제 당신도 자신의 서사에서 그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별이란 한쪽이 말을 멈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진짜 이별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의식적인 결정으로 완성된다. 나는 이 고리를 이제 끝낸다. 나는 이 침묵에서 빠져나온다. 나는 나를 잃어가던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 선언은 소리 없이, 그러나 강하게 당신의 내면을 흔든다. 당신은 이제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침묵을 해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무책임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은 당신의 것이었고 이제 그 시간을 당신의 치유에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이별은 한 번의 감정 폭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지속적인 결심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그들의 말투, 그날의 표정, 그때의 공기. 그러면 다시 결심해야 한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다시 침묵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신은 조금씩 조용히 자유로워진다. 그들을 떠난다는 건 당신이 혼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된다는 뜻이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은 과거의 그들로는 절대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이다. 오직 당신만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말하는 당신, 표현하는 당신 경계를 세운 당신 안에 있다. 이제 그들 없이도 괜찮다. 이제 그 침묵 없이도 편안하다. 이제 그 오해 없이도 당신은 당신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심리적 이별 이후 당신이 새롭게 맺게 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당신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건강한 연결이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본다. 이제 당신은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혼자는 예전과 다르다. 예전의 혼자는 버려진 상태였다. 침묵 속에서 고립된 해석되지 않은 감정의 잔해였다. 하지만 지금의 혼자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스스로를 끌어안는 존엄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제 누구와 나를 나눌 것인가?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원받기 위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을 덜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깊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들은 많지 않다. 아니 어쩌면 몇 명밖에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이상 시험지가 아니다. 당신의 가치나 상처를 증명해야 하는 기준선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치려 들지 않고 침묵으로 조종하지 않으며 당신의 감정에 경계선을 긋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말할 수 있게 만든다. 당신이 울 수 있게 만들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기 존재를 키우는 사람들이고 당신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자주 침묵하게 된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평화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마음이 느슨해지고 어떤 방어도 하지 않게 된다. 그건 바로 진짜 연결이다. 그 연결은 조건이 없다. 해명도 희생도 무의미한 맞춤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무례한 침묵도 배려라 여겼고 냉정한 무표정도 어른스러움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방어였고 그건 회피였다. 당신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당신은 이제 공감이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이제 침묵이라는 허울 뒤에 자신의 고통을 묻지 않는다. 진짜 연결은 서로를 구조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생긴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그런 관계는 조용하고 깊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신뢰는 이어지고 오해가 생겨도 말로 풀 수 있고 거절해도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해졌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돌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에 종속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결의 방식이 바뀐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지 않는다. 당신은 먼저 당신의 감정을 살핀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지 않는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들은 당신의 깊이에 반응하고 당신의 단단함에 감탄하고 당신의 고요함 속 진실을 알아본다. 이제 관계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니다. 이제 관계는 회복이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이전과 다르다. 오늘 어땠어가 아니라 진짜 지금 네 안에 무슨 감정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느꼈을까? 그건 네 안에서 어떤 기억을 건드렸던 걸까? 이런 질문은 표면을 뚫고 마음을 두고 지나간 나를 어루만진다. 당신은 이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더 이상 두려움으로 입을 닫지 않아도 되는 사람. 더 이상 경계를 침해하지 않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감정적 지형으로 진입하게 되며 예전의 상처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의식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적인 마지막 계단을 밟게 된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당신 안엔 그들이 남아있었다. 기억 속 장면, 밤마다 반복되는 대사, 비슷한 표정을 지은 타인을 볼 때 느껴지는 작은 떨림. 그 상처는 지금도 당신의 무의식에 스며들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 사람도 나를 떠날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번엔 내가 틀린 걸까? 그 질문들은 감정의 유령이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예전의 감정 패턴은 계속해서 당신을 과거로 끌고 간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기억의 구조다. 칼융은 말한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당신은 지금 운명처럼 반복되는 감정 패턴 속에 서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방법은 하나다. 기억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써내려가는 것.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안의 감정들을 다른 시선으로 직면하는 것이다. 예전에 당신은 그들을 잃는 것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 이별이 오히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필연이었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상처받은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보지 못한 당신의 가치, 그들이 외면한 당신의 애정,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당신의 깊이.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봐줄 수 있다. 이것이 감정적 독립이다.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들의 무시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흔들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식의 변화는 작지만 깊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 낯선 공기 속에서도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떠났고 나는 남았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지만 나는 나를 지키기로 했다. 그들은 침묵했지만 나는 내 목소리를 찾았다. 이 문장들은 당신의 과거를 종료시키는 감정의 마침표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제 그들 없이도 당신이다. 이 선언은 치유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시작에는 새로운 감정 지형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패턴, 더 이상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기억, 더 이상 그때처럼이라는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연결. 이곳에서 당신은 자유롭다. 말할 수 있는 자유,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침묵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제는 과거의 그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다. 단지 관계에서가 아니라 감정에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들은 진짜로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침묵은 이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의 무관심은 더 이상 당신을 찌르지 않는다. 당신은 내면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말하자.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는다. 나는 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삶을 새롭게 쓸 수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새롭게 시작된 이 삶에서 감정적 에너지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처가 예술 창조성 사유의 근원이 되는 과정을 다룬다. 당신은 이제 안다. 그 고통은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고통은 당신 안에서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말이 되지 않았던 감정이 천천히 언어가 되었고, 언어는 당신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고통을 들여다보는 시선은 처음엔 흐렸지만 이제는 깊고 선명하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당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 모든 경험은 단지 상처였을까? 아니다. 그건 재료였다. 당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당신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만이 품을 수 있는 세계의 재료. 칼융은 말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 빛은 당신의 고통을 비추지 않는다. 그 빛은 당신 안에 존재하던 또 다른 나를 비춘다. 그리고 당신은 발견한다. 상처 이전에는 몰랐던 단어들, 느껴보지 못한 감각들, 생각해보지 못한 진실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다. 이제 그 상처는 당신의 일부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창조로 옮길 수 있다. 한 줄의 글로, 한 곡의 음악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한 번의 눈빛으로. 당신의 말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러워졌다. 당신의 침묵은 과거처럼 고립된 것이 아니라 깊이를 머금은 사유가 되었다. 이제 당신은 안다. 사람들은 때로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감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는 울고, 당신의 진실 앞에서 누군가는 치유된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힘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당신은 그 상처를 통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예리하게 본다. 사람의 말보다 눈빛을, 침묵보다 숨결을, 행동보다 그 이면의 진심을. 그리고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예전처럼 사람을 고치려 들지 않는다. 당신은 다만 자기 세계를 지킨다. 그게 곧 강함이다. 그게 곧 성숙이다. 그게 곧 진짜 자유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거래하지 않는다. 당신은 창조한다. 자기만의 언어를, 자기만의 감정을, 자기만의 시선을. 그리고 그 창조 속에서 당신은 다시 만난다. 상처받기 전의 나,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던 나, 말없이 울던 나, 그 아이를 이제는 껴안을 수 있다. 괜찮아. 우리가 견뎌낸 이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 그 말은 과거를 위로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과거를 통합한다. 칼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이란 이질적인 내면의 파편들을 하나의 존재로 묶어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 당신은 지금 그 여정을 걷고 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 숨은 진실을 꺼내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짓는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혁명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 침묵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당신의 존재조차 잊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당신은 이제 그들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더 단단하게, 더 섬세하게, 더 당신답게.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만든 단어들, 당신이 그린 감정들, 당신이 전한 조용한 울림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에 닿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된다. 당신이 지나온 이 모든 길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감정 여정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내면의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통합과 안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당신은 오랜 여정을 걸어왔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에서, 들리지 않던 감정의 속삭임에서, 억눌린 분노와 부정된 자아의 그림자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길의 끝에 당신만의 내면의 집이 있다. 그 집은 누군가가 지어준 것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세워진 것도 아니다. 그건 오로지 당신의 진실로 한 벽 한 창씩 쌓아올린 작은 피난처다. 그 안에는 누구의 판단도 없고 누구의 목소리도 없다. 오직 당신의 호흡 감정, 기억, 그리고 침묵이 있다. 이 집은 완벽하지 않다. 구석엔 여전히 미처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고 문틈 사이로는 옛 기억이 바람처럼 스며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전과 다르다.
예전엔 당신의 감정이 들끓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당신의 감정을 살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집에서는 기억을 쫓아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울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저 그곳에 존재하면 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칼융은 말했다. 개성화란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이다. 당신은 이제 그 여정을 거의 마쳤다. 이제는 되물어보자. 당신은 누구인가? 그들이 떠난 후에도 살아남은, 그들이 모른 채 지나친 감정을 지켜낸 그 모든 시간을 품에 안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부서지지도 않았다. 당신은 단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옴은 세상의 기준과 무관하다. 당신이 더 현명해졌다는 증거도 아니고 더 강해졌다는 상징도 아니다. 그저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이제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집의 주인이다. 그 집은 당신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세상에 꺼내준다. 내면이 편안한 사람은 더 이상 남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내주지 않는다. 더 이상 고요를 가장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기적처럼 조용히 주변을 바꾼다. 당신은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침묵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다. 이해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치유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다. 진짜 삶은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상처가 더 이상 해명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기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이해로 남는 곳에서 당신은 그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문을 열 시간이다. 문을 열면 익숙한 풍경이 보일 수도 있고 낯선 공간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곳이 당신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예전엔 누군가가 떠나서 무너졌지만 이젠 누가 떠나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안식처이고 스스로의 목소리이고 스스로의 빛이다. 그 어떤 어둠도 이제는 당신을 완전히 삼킬 수 없다. 당신은 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이 진정으로 완성된 여정 위에서 삶을 다시 구성하고 다른 이에게 조용한 빛이 되는 영적 귀환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당신은 돌아왔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묻지 않는다. 왜 그랬니? 내가 뭘 잘못했니? 한 번쯤은 생각나진 않니? 그 모든 질문은 이제 바람 속에 흩어졌다. 당신은 대답을 받지 못했지만 대답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졌던 권력, 그들이 쥐고 있던 의미, 이제는 당신의 손에 있다. 당신은 이제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할까? 어떻게 나를 지켜줄까? 어떻게 더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당신을 다시 삶으로 데려간다. 이제는 알 수 있다. 과거의 상처는 단지 아픔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문이었다. 그 문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를 발견했다. 말하지 못했던 당신, 잊힌 당신, 억눌린 당신. 그리고 그 모든 나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하나가 된다. 그들은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갈라져 울지 않는다. 이제는 같은 목소리로 당신의 내면에서 울린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빛이 된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계승되지 않는다. 그 상처는 이제 누군가를 감싸는 이해와 공감의 언어가 된다.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을 읽을 수 있다. 누군가의 무표정 속 슬픔을 알아차릴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랬으니까. 당신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은 설명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람이다. 삶은 여전히 거칠 것이다. 사람은 여전히 모순되고, 사랑은 여전히 아프고, 이별은 여전히 날카로울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자신을 부순다는 것을 당신은 지켜냈다.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무너지기 전에.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위대하다. 이제 당신은 다시 삶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그 길 위에는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지도 모른다. 침묵 단절, 상처 낡은 습관. 그러나 이번엔 당신이 먼저 멈춰서서 말할 수 있다. 나는 알아.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눈물이 얼마나 오래 숨겨졌는지를. 그 말은 누군가의 세계를 조용히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돌아오게 된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당신이 빛이다. 당신의 고요함, 당신의 진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에게는 희망의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귀환이다. 당신이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내며 다른 이의 등불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등불은 다시는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처에서 나온 빛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의 감정을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